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지수별로 보더라도 그랬고요. 그리고 섹터별로 보더라도 그랬는데 지수부터 보자면 유가가 크게 급락하면서 쉐보르의 주가가 크게 밀렸고요. 이 때문에 다우 지수는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 기술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는 1.4%가량 오른 채 마감이 됐는데요. 섹터별로 보더라도 5개 섹터가 상승하고 6개 섹터가 하락하는 등 이렇게 섹터별로도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이날 가장 특징적이었던 그 시장의 움직임은 바로 유가의 급락이었습니다.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서도 정리해드리겠지만 이번에 핵심은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만약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된다면 결국은 원유의 사용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것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유가가 급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가운데 주말 사이 비트코인 가격은 17,600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해서 2만 달러에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1년 반 전 최저치 정도 수준에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지난주를 정리하고 이번 주 준비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오늘 밤은 미국 시장은 휴장을 하게 됩니다. 노예 해방일로 휴장을 하게 되니까 이게 신설된 것이라서 아마 놓치신 분들 있을 테니까 휴장일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에 시장은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한 마감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6월 17일 금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주요 지수들은 금요일장에서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에 3만 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장 막판 하락해서 결국 29,800달러 선으로 하락했는데요.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다우지수가 3만 선을 하회한 것은 2021년 1월 이후 약 1년 5개월 만입니다. S&P 500은 0.22%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1.43%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S&P 500이 5.8% 하락했고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 역시 4.8%가량 하락했는데요. 다우지수는 최근 12주 중 11주 동안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과 더불어서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도래하는 내마녀의 날을 보내며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럼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금요일에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해서 재차 강조했습니다. 연준이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맞추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하게 말한 건데요. 지난주 연준은 FOMC 회의에서 7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었죠. 연준 위원들은 물가가 2%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단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경기 침체에 대한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거듭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7일에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전망치보다 1.2%포인트 내린 2.9%로 하향 조정했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역사적인 고점 수준에 다다랐음에도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성장세는 둔화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웰스파고 증권의 크리스 하비는 단기적인 불황은 이제 기정사실화됐다라면서 이제 문제는 경기 침체가 얼마나 오래 갈지 그리고 기업 수익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존 캐너벤은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동성이 큰 증시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지난주 며칠간 시장이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금요일장에서는 잠시 쉬어준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히트맵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불과 초록불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섹터별 흐름을 보면 S&P 500 내에서 에너지 관련주들의 하락폭이 컸는데요. 에너지 섹터 5.57% 하락하면서 지수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등 5개 섹터가 하락했고 기술주, 임의 소비재, 통신 등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은 금요일장에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아마존이 2.47%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테슬라 모두 1%대로 상승했습니다. 이날 여행주들도 크게 올랐습니다. 에어비앤비는 6.68% 상승했고요. 카니발과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도 각각 10% 이상 올랐습니다.
모더나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6개월 영유아까지 모더나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승인한 이후에 5.2%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우지수의 하락세를 주도한 종목들이죠. 에너지주인 쉐브론이 4.57% 하락했고요. 월마트와 골드만삭스는 각각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어도비 주가는 1.2% 하락했는데요. 2분기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지만 실망스러운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았다는 점이 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다음은 상품 선물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초래하고 결국 원유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7주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8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현재 국제유가 10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토요일 한때 18,000달러를 밑돌았습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선을 하회한 것은 2020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더리움 역시 900달러를 밑돌았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시장에 감돌고 있고 암호화폐 담보대출 업체인 셀시우스의 뱅크런 사태로 암호화폐 투심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2만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요일인 만큼 이번 주의 주요 경제 일정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노예 해방일 대체 휴일로 인해서 미국 금융시장이 휴장합니다. 잘 체크해 주시고요. 6월 21일 화요일에는 토마스 바킹 그리고 로레타 메스터 연은 총재의 연설 그리고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들의 발언에서 7월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고요. 수요일에는 미 연준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가 공개되고요.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상원 증언도 예정돼 있습니다. 해당 청문회에서 지난주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을 반복할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가 나올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번 금리 인상의 이유 중 하나로 미시간대 소비자 조사에서 나온 기대 인플레이션을 꼽은 만큼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확정치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저희가 오늘도 애프터마켓 마켓 픽4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비트코인 20%라는 키워드인데 일단 비트코인이 주말 사이에도 굉장히 커다란 낙폭을 보였어요. 2만 달러가 무너지기도 했었고 지금은 다행히도 2만 달러를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자, 어떤 내용일까요? 비트코인 20%? 네, 비트코인의 하락 폭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비트코인의 어떤 운영 전략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실 23,000포인트가 마지막 어떤 지지선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23,000포인트가 정말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면서 2만 포인트까지 지난 주말 동안에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17,772포인트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2만 불을 그나마 다행히 정말 다행히 회복을 해 있는데 11월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는 뭐 70% 정도 하락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급락을 하고 또 반등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지금까지 뭐 몇 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된 적도 있고 한 2년 동안 금융위기 때는 2년 동안 진행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이클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좀 벗어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범주를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리스크를 좀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난 뭐 2017년도 이후에 그때 12월 달에 거의 2만 달러까지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금융위기 터지면서 좀 쭉 미끄러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는 2019년도에 이게 한 3,20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83.5%까지도 하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비트코인의 하락에 대해서 지금 반등의 기회다 뭐 이런 또 아니면은 정말 여기가 정말 끝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시점을 비트코인을 저점 매수해도 되는 시점이냐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일단 시장의 어떤 모습들이 좀 비상식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거래를 일시적으로 강제 중단해버리는 인출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조치들이 거래소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게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중단 조치는 있습니다. 급락을 하고 나면은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뭐 시간 제한 두고 이게 있습니다. 이제 뭐 사이드카 같은 제도가 있는데 이런 조치랑은 정말 완전히 좀 다른 형태가 되겠죠. 심지어 뭐 셀시어스 같은 경우에는 뭐 CEO가 그동안 잘 해오던, 좋을 때는 잘 해오던 토론회에 얼굴을 내비치지도 않는 취소해버리는 이런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갑자기 코인베이스는 20%나 해고를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비정상적인 어떤 조치들이 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샤크탱크에 나오는 그 케빈 오레이라는 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가 좀 약세를 보이는 지금 상황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팔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암호화폐가 붕괴되는 이런 것들이 정부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 이런 데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좀 견제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막을 좀 살펴봤더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가 어느 정도 규모냐를 봤더니 본인이 100% 중에 20%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20% 가지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는 조금 줄어가지고 한 16%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이제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얘기를 할 때 자꾸만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그 상황에서 이렇게 대단한 분들도 어떤 본인의 투자 규모 자체를 20% 범위 안에서만 지금 위험자산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 20% 정도는 페니 주식에다 투자하는 거하고는 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투자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시장의 어떤 비정상적인 행동들 과연 이걸 내가 수긍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 하고 그리고 되게 잘났다는 사람들도 20%밖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어려운 시기를 좀 잘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나타났었던 현상 그리고 이에 따른 글로벌 월가의 투자자들은 또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굉장히 놀라웠던 한 가지의 움직임이었었죠. 유가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유가 급락이 나타난 것이냐? 또 이 한 가지는 그 이유도 중요하겠지만 그럼 이렇게 유가 급락이 나타난 것이 시장에는 호재일까 악재일까 이런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로이터 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고 이렇게 되면 글로벌 경기 둔화를 촉발시키게 되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 에너지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 이 때문에 유가가 급락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여기 한 가지가 더해진 게 바로 이겁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죠. 근데 원유를 사고 팔 때에는 무조건 거의 대부분 달러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결국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에너지 수입국 입장,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그 국가가 되겠죠. 에너지 수입국 입장에서는 원유 수입 가격이 너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것도 유가 급락의 한 가지 원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각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죠. 몇 가지 정리해드리면 유럽 중앙은행은 오는 7월에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고를 했고요. 스위스는 며칠 전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50bp 인상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스위스는 마이너스 금리이긴 합니다만 15년 동안 이어오던 마이너스 금리의 기조를 좀 반대로 바꾸게 된 것이죠. 자, 호주도 지난 5월 11년 만에 처음으로 제로 금리에서 벗어나서 금리를 인상했고요. 영국은 지난 12월부터 5회 연속 금리를 올려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기준금리는 13년 만에 최고치로 높아진 상태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유가 급락이 한편으로 보면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금리 인상으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과연 이런 유가 급락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지, 이게 과연 호재일까 악재일까,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이 유가 급락을 둘러싸고 지금 시장에 정말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은 좀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이제 기본적으로 촉발을 시킨 게 맞고요. 그리고 지난 그 주에 이제 이탈리아 쪽에 그 배가 이제 베네수엘라가 사실 그동안 미국에 의해서 제재가 돼가지고 수출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수출할 수 있도록 이제 미국이 5월 달에 허가를 해주면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한 65만 배럴이 유럽으로 이제 수출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또 이슈가 됐었고요. 이제 다른 어떤 세계의 전체적인 공급을 좀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미국 석유 회사들하고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좀 싸우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려라라는 이슈로 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또 한쪽에서 이슈가 된 건 뭐냐면은 이제 미국의 이제 지난 이제 1월 달에 보면은 미국 동부 지역에 겨울 폭풍이 왔었어요. 그러면서 10개 주를 마비시키면서 유가 하락하고 막 시장까지도 흔들렸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국은 장마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던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날씨 부분들도 이제 원유 공급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됐고, 거기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이제 방문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주식시장이 역대급으로 지금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글로벌 투자자들이 원유보다 더 매력적인 수익원이 생겼네라는 측면에서 이제 자금을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얽혀가지고 복합적으로 이제 원유 하락을 했는데, 어쨌든 유가 하락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는 호재입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 자동차 휘발유 가격이 일주일 사이에 $5 아래로 떨어졌어요. 지금 굉장히 이게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뉴스인데 $4 98센트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 $70까지 떨어져도 미국의 셰일 업체들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물가가 낮아지면은 소비가 더 늘어나면서 경제를 다시 끌어올리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유가 하락이라는 부분은 우리 경제나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자, 고통과 희망의 공존이라는 키워드인데 키워드만 갖고는 어떤 뉴스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시장이 워낙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급하게 떨어질 때는 모두 침묵하고 있었지만 지난 이제 금요일장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변화들이 좀 시장에 보였습니다. 시장이 이제 S&P 500 지수가 23%나 급락을 했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30%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기사에 나오는 그런 다양한 어떤 그 투자자들, 전문적인 세계적인 그런 투자자들이 말하는 거가
지금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한 30% 정도 반등하지 않겠나, 이런 트레이더들이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의향을 비추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뭐 중국 쪽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이 이 정도 급락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선행하는 측면에서 먼저 앞서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자신을 보호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서 계속 이제 50%까지만 비중을 유지해라, 그 이상은 아직은 절대 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그 상황이 한 번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뭐 안 좋을 때 그냥 모든 걸 정리하고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뭐 그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려움을 잘 지내고 포트폴리오를 잘 운영해서 이렇게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고, 앞으로도 꾸준히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측면에서 전문적인 트레이더들이 시장의 어떤 그런 상황을 그렇게 고통도 있고 희망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뉴스 기사를 소개해 주시기에 앞서서 가장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게 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어떤 그 상승의 신호 같은 것들도 좀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신호들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미국인들의 특성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리스크가 다가올 때는 다 같이 두려워하지만 정말 눈앞에 딱 왔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틀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75bp가 딱 올랐을 때, 그때부터 미국인들이 계산을 할 거다. 근데 그 계산이 매수를 위한 계산을 할 거다.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성향을, 일반적인 성향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금요일 날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BP, 에너지 대기업이죠. BP가 호주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아시아 재생 에너지 허브 쪽에 이제 지분을 한 40.5% 정도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 합의한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거기에서 연간 약 16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되다 보니까 미국의 시장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플러그 파워가 있거든요.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가 이제 유럽 쪽에 대규모 녹색 수소 시설을 이제 건설을 할 예정인데, 여기서 한 12,000, 500톤 정도 수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대체 에너지 테마로 같이 묶여있던 중소형 기술주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주가가 올라갔던 그 기술주들이 한꺼번에 다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퓨어셀 에너지라든가 발라드 파워, 퀀텀 스케이프 등이 한 6% 정도 그렇게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블링크 차지라든가 뭐 차지 포인트 같은 주식들은 11% 내외 급등을 보였습니다. 뭔가 시장에서 매수의 어떤 이유를 찾기 위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보면은 늘 새로운 희망을 쫓아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난 금요일날 시장 전체는, 지수는 사실 뭐 그다지 큰 흐름이 없었습니다. 지지부진했지만 어쨌든 바이오와 대체 에너지 섹터 자체도 1.6%, 1.8%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투자자들이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이 많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서 다른 업종에까지 좀 퍼졌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또 해보게 되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보이시겠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라는 키워드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연준에서는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아틀란타 연은 총재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준은 그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다,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자, 이 연준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라고 얘기했던 게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인데, 일단 지난 팬데믹 당시에 한번 이런 단어를 썼던 적이 있었고요. 자, 지난 밤사이 그리고 금요일에 나왔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날 연준은 의회에 제출한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어로는 unconditional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 한 단어가 이날 시장에서 매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면서 미국 시장은 이날 다우를 제외하고 반등할 수 있었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날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은 총재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살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영어로 whatever it takes라는 문장을 그 당시에 썼고, 이날 시장에서 이 문장도 매우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말,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말이 일단 한편으로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다가오긴 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점과 이런 과격하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라는 문장을 썼다는 것은 결국 침체 위험까지도 감수할 만한 용의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로이터에서는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로 불리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이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있었던 연설을 통해 연준과 유럽은행이 상당한 신뢰도를 갖고 있다면서 미국 대륙과 유럽 대륙 모두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연준에서 각각의 연은 총재들도 무조건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네, 우선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말하는 연착륙이라는 것, 비행기가 굉장히 부드럽게 떨어지는 걸 이렇게 내려 착륙하는 걸 말하죠. 정착륙하면은 흔들리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말하는데 연착륙한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경제 충격 없이 무난하게 이렇게 넘어갈 거라는 의미고,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총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라파엘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에 지금 하락하기 전에 한번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9월 금리 인상 중단설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중단설의 근원지가 바로 라파엘 보스틱 총재입니다. 워낙 이분은 언변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이슈를 몰고 다니는 그런 분인데 5월 말까지 이제 이분이 굉장히 강력한 금리 인상을 주장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가시적으로 안정시키고 이제 그러면은 이게 강력하게 올려주면은 6월달, 7월달 올려주면 9월달쯤에는 조금 관망을 해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두 분 모두 이제 이 배경에 또 뭐가 있냐면은 미국 시장에 이제 루머가 나온 게 뭐냐면은 연준이 7%까지도 금리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 그래야만 된다. 뭐 이런 루머가 좀 나왔습니다. 뭐냐면 점도표에는 이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4% 이상 올라가고 이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비공개적으로 뭔가 이제 총재들이 의견을 나눌 때 최악의 경우 연준이 최소 4%에서부터 최대는 7%까지 금리를 밀어붙여야만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총재가 있었다. 이런 이제 루머가 시장에 좀 나왔던 거죠.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라파엘 총재나 아니면 뭐 제임스 총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부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최악의 최악의 상황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정이 붙는 거거든요. 금리를 이제 뭐 겨우 2번 올렸습니다. 연준은 할 일을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거고 기업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고, 우리가 하나 믿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과거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봤을 때 시장이 마이너스로 기업들 수익 금액이 S&P 500 기업들 수익 금액이 마이너스가 된 적은 없어요. 다만 성장률, 퍼센트라는 게 전에 거와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간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 자체가 마이너스가 된 적은 없어요. 이게 바로 어떤 자본시장이 말하는 규모의 경제를 말을 하는 건데, 시장이 항상 인덱스가 우상향한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이 기업 수익은 다시 상승을 할 거고 시장은 선행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공식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연준의 정책들 이런 것들을 좀 믿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으면, 그래봐야 2, 3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켓 픽4 애프터마켓이었고요.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설명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